아까 그 정미쌤이 저항의 상상력 포스터를 이렇게 딱 내보였을 때 되게 당황스럽고요. 고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여태까지 고인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앞에 막 사무실 훈훈한 싸우지만 되게 훈훈한 사무실 이야기도 하고 막 시작한 막 의지와 그 고민들을 막 풀어놨는데 제가 그 조금 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스트를 보면서 제가 몇 년간 활동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횟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어느덧 17년이 지나왔더라고요. 저는 어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깜짝 놀랐고요. 17년 동안 활동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사진과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원래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였냐면 아동 영화나 청소년 성장기 영화 이런 걸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청소년기 때 왜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라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심한 나르시스트여서 전 천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과 가고 막 그러면 나는 대감독이 될 거야.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처음에 서울예술전문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대학에 가서 로버트 카파 사진을 보면서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평전도 찾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종군 기자라고 예전에는 명칭을 했었잖아요. 그 평전을 보면서 되게 로버트 카파의 삶이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종군 기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학 1학년 때 가서 했었어요.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종군 기자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막 그런 영화들 찾아보고 로버트 카파 편성도 보고 사진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전쟁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건지 모를 때였고 되게 어렵고 젊었을 때여서 그 낭만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한동안 좀 동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게 가난하고 뭐 이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국방일보에 보면은 일본의 신문 장학생이란 명목으로 배달원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한 1년 학교를 다니고 돈도 필요하고 해외에 나가서 좀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2년 동안 일본 가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돈을 좀 모아갖고 카메라도 좀 사고 그래서 뭐 예전에 싸이월드 보니까 첫 카메라를 끌어안고 침대에서 그렇게 풋하게 누워서 바라보던 사진도 있던데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 많이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좀 제법 돈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 학교 학비하고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영어를 배우고 뭐 영국 같은 데가 막 다큐멘터리로 되게 유명하고 뭐 그런 진짜 종군 기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지낼 때였잖아요. 그래서 한글의 문화센터에 예전에 비디오 강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미디어를 좀 공부해 보려고 갔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강사분들이 노동자 뉴스 제작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 교재가 뭐였냐면 한통노조가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고 정거 투쟁했던 영상들 그런 걸로 이제 교보제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근데 거기 맨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맥주를 마셨어요. 디풀이를 했어요. 맨날 수업이 맨날 끝나면 디풀이 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의식화해서 미디어 활동가를 저변을 넓히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맨날 디프를 했는데 저희 기수가 8명이었는데 그 중에 안타깝게 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그때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 그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연구 모임에서 그 MT를 갔는데 저는 진짜 놀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영화제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냥 바다 구경하고 놀면 된다고 해서 못 모르고 쫓아갔는데 핵폐기장 투쟁하는 장소인지 몰랐어요. 그 시민들이 막 그 모여갖고 영화 만들고 영화제를 하는지 모르고 거기 쫓아갔다가 거기 되게 일손이 부족했었거든요. 어느덧 거기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회 때. 근데 2회 때는 이제 1회 때 그 핵폐기장 투쟁이 끝나고 2회는 이제 그 정리하는 단계여서 1회 때는 사람들 되게 많고 되게 흥행했던 영화제였는데 2회 때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막 제 대학 졸업할 때였는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너 프로그래머 해 그래갖고 이틀 남겨놓고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막 되게 싸우시더라고요. 막 싸우는데 저는 뭘로 싸우는지도 막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강길 감독이 거기 홀에서 온 프로그래머도 의견을 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뭘로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견을 내냐고 가만히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데 이강길 감독이 왜 내려왔냐고 막 소리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와서는 뭐 미안하다고 하고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2회 때 사진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가 지금은 그 뻘이에요. 원래 갯벌인데 지금 바다가 그때 이제 원래 물때가 아니었는데 그 뻘에다가 아시바를 세워갖고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싸운 거였거든요. 그 폐막식을 주로 부안 성당에서 치러졌는데 그때 욕심을 좀 내셔갖고 여기가 그 개화도인데 개화도 사람들이 지금 그 새만금 공사하는 걸 알려야 되니까 뻘에다가 무조건 그 갯벌에다가 폐막식을 해야 된다고 하셔갖고 원래 좀 힘든데 거기다 아시바 세워갖고 스크린을 세운 거예요. 그 폐막식 거기서 하는데 목이 엄청 뜯겼고요. 근데 그날 원래 물때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전기줄을 다 댔거든요. 다 뛰어나와갖고 나무 받치고 막 그런데 물이 딱 여기까지만, 무릎 아래까지만 딱 들어왔는데 그 데크가 뻘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다가 혼자 있다가 그 물이 들어오니까 뻘이 되게 부드러워요.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니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원래 낮에는 그 뻘이 진창이거든, 사실. 발 딛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막 그날 되게 별들도 되게 가득했고요. 그 보드라운 발에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그 순간. 그리고 제가 영화를 딱 트는 순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함성을 확 지르더라고요. 되게 좋다. 내 인생에서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낭만적인 일들이 있나? 그리고 영화제를 일단 무사히 끝냈는데 그때 이강기 감독 옆에 이제 저 사진은 업으로 살고 싶다 한 장면인데 이강기 감독이 배 한 켠에다가 카메라를 묶어놓고 같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작비가 없으니까 찍어야 되는데 제작비 없으니까는 가끔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이 어업 활동을 하셨어요. 그 돈으로 또 제작비를 충당하고 그랬는데 끝나는 날 이강기 감독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할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강기 감독이 제법 재밌어.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맨날 배 타고 힘들게 하고 되게 힘든 투쟁하는 사람들을 찍고 있잖아요. 그 현장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뭐가 재밌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다큐멘터리를 하면 좀 낭만적인 삶을 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제 활동에 고민을 하다가 그 지인 한 분이 가리봉에 관련된, 공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연출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로 그 당시에 이제 기룡이 그 가리봉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갖고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결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출근 투쟁을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 되게 좋았어요. 그 이강길 감독이 했던 그 낭만적이다, 그 다큐멘터리 작업이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룡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룡 동지들이 되게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항상 오면 되게 반갑게 맞이하고 맨날 밥 챙겨주시고 막, 그리고 뭐 저희가 그 문화제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기룡에서. 근데 그 예전에 기룡 그 투쟁장 앞에 주말 되면 하얀 큰 탑차가 섰었는데, 거기다가 스크린을 해갖고 독립영화들을 봤었어요, 주말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갖고, 아, 그래, 현장은 이런 거야, 낭만적이야, 이런 그 현장만 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 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투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895일 되는 날 그 합의를 하고 투쟁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약간 축제를 벌이는데 기념 사진을 찍었던 순간입니다. 그 189 구호에다가 벽에다가 189 새겨놓고, 그게 좀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어요, 저한테는. 기룡 현장이. 그리고 이제 아까 노문지 감독이 지금 취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취업 장소에 제가 2년 전까지 거기를 다녔어요. 저는 5년 10개월을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급휴가가 없었을 때였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또 욕구가 또 생기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2015년에 그만두고, 그 원래 제가 청년 문제 관련해 갖고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주거 문제 관련해 갖고 그때 사전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박종필 감독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7월 달에. 지금 세월호 인양 때문에 그 대학생하고 가족들이 목포에서 진도까지 도보 순례를 하는데 촬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갖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갖고 그때 저를 그래서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여 갖고, 그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면 6시간이거든요. 그때 되게 막 수동 경차를 몰고 갔을 때여서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설득당했어요. 그 세월호 투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록이 얼마나 막 중요한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여기 그때 이제 4.16 미디어위원회 소속이 이제 종필 형이 있었는데 저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영상 보시면 이거 크게 어떻게 보지? 크게? 그냥. 크게 도 돼요? 이게 박종필 감독을 찍으려고 찍었던 게 아니라 큰 부감샷이 필요해갖고 미리 차로 이동해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다 보진 않을게요. 여기 보면 여기 점처럼 뛰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박종필 감독인데 깡 많은 사람이 저기 이제 행진하는 행렬 앞에 진짜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종필형이라고 애타게 불러요. 이제 여기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갖고 사회연대 미디어위원회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1년 정도 한 7개월, 8개월 활동을 하다가 원래 좀 약간 느슨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 가족들한테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미디어 활동가 몇 분이 가고 촬영한 걸 또 모아서 몇 분이 편집하고 이 정도의 품을 들였는데 그 배가 들어왔어요. 배가 육상거치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살육TV의 그 문종택 지성 아버님이 이거를 감시하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갖고 그때 사람들을 알아봤는데 그 내려가서 기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연대 미디어위원회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 내려가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포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그 활동가로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들었던 현장이었거든요. 일단 그 세월호 현장 자체가 그 다른 투쟁하는 현장도 굉장히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지만 여기 장소는 좀 압도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 304분이 돌아가셨던 그 배였고 이걸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현장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체가 되게 그 어려운 지점들이 되게 일단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있어요. 맨날 그 뭔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계속 수습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들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고 그리고 그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세월호 왜 그 주기 때마다 다 그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거기 현장에서 이제 보이니까 달라고. 그냥 진짜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찍은 거를 날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된대요. 거기에 내규가 있대요. 그럼 우리 영상도 당신들이 외부에서 영상 쓰는 내규대로 금액을 받는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가.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요. 영상 좀 주라고. 그러면 그 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 알려서 뭔가 계속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꼭 세월호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힘들더라고요. 미디어 활동가로서.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목포에서 가능하면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내기 위해서 여기 저희 그 숙소였고요. 그 앞에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냈고 그 옆에 뭐 샤워실도 다 갖춰져 있어갖고 거기서 씻고 이런 좁은 현장에서 잘 지냈습니다. 잘 못 지냈군요. 예, 잘 못 지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그런 현장 자체를 뭐 돈 때문에 갔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기록자로서의 조금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갔었는데 아마 그 박종필 감독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 기록을 하시다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들이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포에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들. 이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2017년 7월에 이제
16년 7월에 박종필 감독 돌아가시고 2017년 1월에 이강길 감독이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이 돌아가셨던 거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큰 상처가 됐고, 이 미디어 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건강이란 문제가고, 그 뭐 현장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느냐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강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설악산 작업을 했는데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 짐이 무게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고 마지막 작품을 보시면 그게 보여요. 그 얼마나 그 힘들게 촬영을 했는지. 그 원주에 요즘에 그 뭐 지방 분권 하면서 많이 공기업들이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청인가? 그러니까 원주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노숙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진짜 비닐 한 장 없이 밑에 그 바닥에 그 뭐지? 그 스티로폼 하나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나뵈러 갔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모텔 같은 데서 좀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다 저기서 저러고 자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 따뜻한 모텔에서 자냐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약간 비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근데 이 건강 문제가 사실 그런 현장에서의 그 몸을 혹사하다 보니 생긴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 활동가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겪고 저희가 그 5월 달에 직립할 때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그 이후에 좀 마음으로 되게 힘들어서 잠적했었어요. 잠수했었어요. 잠수를 탔는데 그때 되게 고마웠던 게 쌍차 때문에 만들어진 와락이라는 그 심리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 6개월 동안 저를 좀 케어해 주셨어요. 그게 되게 많이 힘이 됐었고, 근데 그때 이제 와락을 다니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디어 활동가로서는 더 하지 않겠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지성 아버님이 그 마지막에 박종필 감독 만나러 가는 영상인데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기가 그 마지막에 있었던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제가 옛날 같이 갔었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그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갖고. 여보세요. 형님, 정필아. 차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가. 저 보고 가셔야 돼요, 형님. 그래, 정필아. 지금 내려갈게요. 왜 내려와 힘든데 내가 올라가면 안 되냐? 아니, 제가 내려갈게요, 형님. 왜? 아니요. 그래, 알았어. 바람 마실 겸, 제가 모시고 내려갈 거예요. 바람 쐴 겸,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 영상 찍고 나서 4일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지성 아버님도 사실 미디어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박종필 감독이 이제 그런 미디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성 아버님한테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아버님도 아직도 그 답을 계속 찾아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마지막으로 좀 전국 여행을 하고, 원래는 일본에 전국 여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2년 동안 신문 배달만 하고 여행 같은 걸 못 다녀봐갖고 그게 약간 한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배달할 때 탔던 그 오토바이 기종을 똑같이 사서 일본에 가려고 배까지 다 끊었는데, 제가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못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7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3월 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전국 일주를 시작했는데, 제가 계산해서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들어갔는데, 제주도에도 세월호 기억관이 있어요. 들어간 날 이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원래 4월이 생일이 아니에요, 박종필 감독이. 근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4월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생일자들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을 걸어놨는데, 이제 되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거길 들어갔거든요. 거기 활동가분이 제 뭔가 제가 몰골이 장난이 아니었고, 뭐 히피 비스무리하게 꼴이 막 그래갖고 제 되게 수상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뭐 같이 활동했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주도에서 그렇게 길게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한 보름 정도를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노숙하다가 그 빨래거리 생기고 추워지면 다시 그 기업관 가서 하루 신세지고 이랬던 생활했는데, 그때 조금 박종필 감독의 작업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갔던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세월호를 기록하던 박종필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 1년 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세월호 현장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시작된 긴 방황. 나는 방황을 끝내기 위해 제주도로 향한다. 예, 당시 이제 실제로 이제 고프로를 갖고 갔었거든요. 저기 그 종필 선배하고 같이 목포에서 세월호 기록을 했었어요. 예. 여기 생일자들 네. 올려드리는 거. 맞아요. 19일 날 생일이에요. 네. 나는 우연히 세상을 떠난 박종필 감독과 마주친다. 그리고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이 문득 생각났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나는 그가 남겨놓은 꿈을 찾아 다시 카메라를 들기로 했다. 잠깐의 불평과 잠깐의 기현이 그들에게 그렇게
304분의 목숨을 대학살을 시킨 세월호 앞에 4.16 TV가 섰습니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 나 몰래 울기도 하고 버스 태워주세요. 뭐 지하철 안전하게 태워주세요.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선 21년을 외쳐야 되는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는. 설레어 보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는 흔들림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내 생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나라인 것 같기에 수많은 얘기들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그 박종필 감독이 그 박경석 대표하고 지상 아버님을 나중에 다큐멘터리 기록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형이 이제 못다 했던 영화를 그냥 이어가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다큐인이라고 예전에 박종필 감독이 운영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인수해서 지금 그 사무실이 어딘가하면 전장현 그 한켠에 있어요. 한 2평 정도 되는데 책상 2개 놓고 한 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촬영하겠다고 하셔갖고 갔고 2명이서 지금 다큐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 아까 왜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지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그 영상 미디어 활동가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 예전에 기룡 동지들이 좀 답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룡 동지분들이 지금 그 뭐지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갑자기 꿀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꿀잠 운영하는데도 되게 되게 많이 금전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의 힘을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올해가 이제 10년째인데 기룡 동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디어 활동가 동지들을 보면서 카메라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한 대라도 덜 맞는다. 그래서 되게 그 큰 힘이 됐는데 그 김천석하고 숲속홍길동이란 분이 계세요. 그 활동가 2분이 그 현장하고 긴밀하게 연대하고 활동하셨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미디어 활동가들에 대한 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 현실 안에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뭐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의 힘을 만드셔갖고 뭐 제작 지원도 해주시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게 해주시고 되게 많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카메라를 들고 옆에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치지 마시고 항상 그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유념하시고 매년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의 힘을 해서 건강검진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그 약간 힘들면 여기 다 같이 같은 뭐 현장은 다 다르지만 다 생각은 또 다 다르지만 그 현장에서 계속 미디어로 계속 뭔가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좀 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뭔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꾸준히 계속하는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